정말 이 늦은 밤 시간에 정말 이 세대 간 트라우마라는 토픽 사실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원래 트라우마라는 말로 제목을 둘까 하다가 아니다. 세대 간 마음을 이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제목을 막판에 좀 바꿨어요. 결국 가족 갈등,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히 숨겨진 내러티브가 있고요. 우리가 세대 간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 제가 뭐 잠깐 소개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나종호 교수님이랑 저희가 다 동문이에요. 송경화 교수님, 나종호 교수님 다 같은 학교 심리학과 출신이네요. 지금 보니까. 연배가 차이가 나서 제가 훨씬 나이가 많아서 몰랐는데, 예, 어쨌든 한국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가족 치료, 결혼과 가족 치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심리학 공부를 시작할 때도 조금 개인적인 그런 선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제가 쉐어하는 거 아버지한테 허락받았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가족이 힘들까? 잦은 불화가 있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 않으면 이게 좋아질까?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결국 관계 문제가 더 저는 중요하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게 결혼과 가족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왜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지도 않고 막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들은 사실 잘 가지 않는 분야로 그 당시에는 1999년에는 흔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결혼 치료, 가족 치료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뭐 조금씩 나누기는 할 텐데 사실 이런 공부는 개인적인 동기가 없으면 사실 잘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굉장히 많은 회복을 찾게 됐고요.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올해 80세가 넘으셨는데 트라우마 치료도 받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 간의 그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해결되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사실 그 술 때문에 제가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30년 동안 금주하시고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에게도 좀 회복과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막 그룹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막 가지기에는 사실 모르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노트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옆에다가 뭐 컴퓨터 앞에다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좀 이따 OX 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강의 진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이렇게 개요를 좀 짜봤어요. 자, 세대 간 갈등의 진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감정은 보이지를 않는데 이 감정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다음 우리 몸과 가족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노트가 혹시 준비되셨으면 아주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크실 때,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오리지널 패밀리예요. 나의 원가정에서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자라셨을까요? 한번 한두 단어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고요. 내가 자랐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엄마가 항상 불안하셨기 때문에 제 몸 안에는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집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자랐을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긴장,
어떤 몸이 굳어지는 느낌? 저녁을 먹을 때, 아, 이 저녁 식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물론 화목한 집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 간에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 아까 뭐 나종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1세대, 2세대 혹은 2세대, 3세대, 1.5세와 2세, 또 1세와 1.5세 등등 세대 간에 지금 집 안에서죠. 이렇게 뭐 밖에서가 아니라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도대체 누구가 고쳐야 되는 거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는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민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최선을 다했고, 아까 do the best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일이 우선이었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녀 세대의 현실은 우리 집은 너무 빡빡하고 긴장이 많은데, 밖에서 내가 보는 친구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갖는 기대의 내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의 현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저스티파이어블 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이 아니고요. 다른 시대, 환경에서 만나서 생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국은 최빈 국가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필리핀보다도 우리가 국가적인 경쟁력이 없었어요. 근데 필리핀이 지금 뭐 잘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뤄서 선진국 10대에 10등 안에 들 정도의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세 정도에 살아 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어서 가장 가난한 때부터 갑자기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한국을 갖게 된, 혹은 또 미국에 와서 그런, 경제적인 것을 누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소시오 이코노믹적인 스테이터스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갑자기 트라우마가 등장하는데요. 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작년쯤에 제가 카마라는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디파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오해가 있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트라우마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떠한 사건을 겪는데 나의 대처 능력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결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과 과각성, 이제 너무 심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트라우마는 내가 어떤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대 간 트라우마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뭐 트랜스제너레이셔널, 인터제너레이셔널 트라우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세대 간 트라우마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부모가, 부모가 어떤 특정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했던 어떤 이모셔널 패턴 아니면 어떤 감정적 패턴과 행동적인 패턴이 그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이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누가 여쭤봤어요. 그런 유전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컨트로버셜한 토픽인데 저희는 유전적인 것도 오늘 좀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안에 암을 앓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으면 우리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그런 히스토리 있을 때는 아,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국인의 이민 이전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에 이제 본 그 출처예요. 자, 왜 2020년도 자료를 쓰냐면 PTS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PTSD.
PTSD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얘기하는데 이 PTSD라는 병명은요, 1980년대에 생겨요.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PTSD가 있어도 그게 뭔지 몰라요. 트라우마라는 건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이 병명이 되고 이것이 연구된 경험이 굉장히 짧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어쨌든 1920년도에 전체 한국인을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을 했냐면 89.9%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횟수가 얼마가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4.8 정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트라우마 경험률인데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놀랍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가만히 서울에 살아도 부산에 살아도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한 5회가량의 트라우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민 전 한국에서의 트라우마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아주 격동적인 한국 근현대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우리 뭐 조부모님의 세대기는 하지만 일제시대, 6.25, 그리고 6.25 이후에도 정말 콜드워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런 밀리터리 그런 쿠데타 같은 것도 있었고 뭐 5.16 광주 사태, 뭐 너무나 뭐 산풍, 뭐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무슨 그런 세월호 사건처럼 격동적인 한국 근현대사가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분단도 사회적인 갈등의 경험을 무척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매크로적인 사건들은요, 이 우리의 커뮤니티와 우리의 교실과 우리의 가정까지 침투해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을 경험하기까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퍼튜니티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 이미 이민 오기 전에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민 후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민을 올 때는 그 고통스러운 내 조국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너무 깜짝 놀라는 건 언어 장벽이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한국인은 다른 에이전 아메리칸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한국인에 대한 임프레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은 약점이 없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약간 밖에 나갈 때 남에게 보일 때 이렇게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언어 장벽이라는 것과 좀 남들이 보기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언어 장벽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모든 에이전 인구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이 5등이에요. 인구수로 쳤을 때. 뭐 중국, 인도,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거 다 지나서 우리가 5등인데 사실 이 모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학 졸업자의 확률이 많아요. 저희 통계를 보면 대학 졸업자가 70%에 육박합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English proficiency, 즉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영어 사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측정해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낮아요. 50%의 사람만이 편안하다고 그 70%의 사람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반 정도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고 영어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완벽하게 이렇게 언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영어를 쓰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어렵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고립되는 느낌이 들죠. 또 막상 이민을 왔으니까 새롭게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뭐 아니면 사장님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또 그런 것이 미국에 왔는데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또 사회적인 지위,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학교 누구 동문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저희는 어떤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 당시 뭐 저희가 이민 많았던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화적인 소외감이 있고 향수병이 있어요. 늘 그립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사람을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경계가 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소망을 품죠.
내 자녀만은 영어도 잘하고, 완벽하게 좀 키워보겠다. 그러면서 과도한 기대를 합니다. 왜? 고난을 겪지를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라우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몸에 남아요. 트라우마는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아니라 몸의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일상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몸은 그 긴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몸으로만 어떤 감각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몸이 긴장하는 가운데 그 감각 가운데 감정을 형성하게 돼요. 그 감정은 어떤 거냐면 약간 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야, 얘들아, 움직이지 마, 가지 마. 여기서 움직이지 마, 하지 마.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들을 갖게 되니까 외부 세계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 몸이 기억하고 내 감정이고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까 박사님께서는 유전학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한편 후성 유전학은 좀 약간 다른 분야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의 스트레스 반응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댄 세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 모델을 써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뇌는 우리가 뭐 흔히들 뭐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보고 손에 이렇게 오므려 보면요. 그 인사이드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넣고 엄지손가락의 끝쪽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늘 과활성화되도록 해요. 그런데 이 뚜껑은 전두엽이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를 해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사고는 갑자기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좋지 않았던 거를 더 기억하려는 그러한, 왜냐하면 위험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작은 자국에도 과도하게 불안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내가 어려웠던 일들이 항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까 제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트라우마는 어떤 질병이냐면, 과거와 현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그 사건이 늘 생생하다면, 그건 좀, 지금 내가 트라우마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는 사실 생존을 위한 건데, 뇌는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그 아미그달라, 그 아까 얘기했던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선택해요. 첫 번째, 싸우려고 들어요. 위험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니면, 걸음아, 날 살려라. 난 도망가야겠다. 위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확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꿈꿀 때 저희가 그런 적 있어요. 막 무서운 꿈 꾸는데 발이 안 움직여져요. 얼어붙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막 이렇게 순종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요. 이 네 가지 생존 전략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주 작은 갈등에도 과잉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든지 중요 순간에 무기력해져가지고 전혀 아무 대처를 못 하든지 아니면 타인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내가 양보하려고 하든지 그런 것들로 나눠놓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시도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다시 어떤 아이와 엄마를 이렇게 지금 안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뭐가 전해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 했거든요. 한국 부모들은 사실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도 애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니면 너무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아이한테 해주지 않던지 아니면은 애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잔뜩 하던지 이렇게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고생했지만 우리 아이는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왜 그게 전해진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감정은요, 말일 수도 있지만 표정, 분위기, 뭔가 느껴지는 그 집안의 공기, 이런 걸로 애한테 다 전달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아기가 엄마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거울 반응으로 뉴런 중에서도 미러 뉴런이 있어요. 감정이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워킹 마더스들이 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이케어에서 픽업할 때 꼭 뭔가 아기가 콧물 흘리고 이러고 있으면 애들을 픽업하면서 어머 나 너무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아기를 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엄마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봤는데 엄마 표정이 슬프면 저는 엄마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아기를 픽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와, 8시간 기다렸어? 넌 진짜 슈퍼 베이비구나. 넌 진짜 대단해. 라고 칭찬해 주고 오히려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얼굴 표정만을 보고서도 생각하는 거죠. 아, 나 뭐 잘했구나. 사실 아기는 한 거 없어요. 데이케어에 앉아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면 기저귀 갈고 우유 먹고 논 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반응을 미러링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전해집니다.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 방식,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인 거에 제가 포커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조용히 참는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늘 걱정이 많은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무거워지겠죠. 왜냐하면 아빠는 말을 안 하고 걱정이 있는데 엄마는 계속 뭔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참는 아빠 밑에서는 아이들이 미러링을 하면서 뭘 배우냐면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내가 뭔가 느껴도 말하면 안 돼. 늘 걱정하는 엄마를 보면서는 뭘 배우냐면 세상이 이렇게 안전하진 않은가 보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주의해야 돼. 그러면서 분위기는 무거우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느꼈던 그 긴장, 늘 긴장해 있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좀 긴장돼서. 이런 감정 전이는 누구 잘못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래도 가장 알려주기도 어렵고 보여주기도 어려웠던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요? 한번 써보시고요. 사실 저희가 감정을 막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을 느끼라고 말할 때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때 어떠셨어요? 얘기할 때는 꼭 심호흡을 같이 시켜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호흡을 홀드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깊게 내쉬면서 하고 한번 신경계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긴장해서 자랐기 때문에 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선 내 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어릴 때 부모님께 가장 쉐어하기 어려웠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슬픔을 표현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음, 예, 이민이 왔기 때문에 음,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거나 슬퍼도 음, 표현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아이는 그 감정을 사실 풀었어야 되거든요. 왜 저희가 감정을 자꾸 얘기하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슬라이드에도 잠깐 나올 텐데, 로리 선생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슬프다고 말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 그 슬픈 감정을 내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누른 감정이 어딜 가지 않고요. 내 몸의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예. 근데 저희가 부모님도 그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긴장을. 부모의 긴장이 아이의 몸으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애들은 어쩔 때는 유난히 불안하고 좀 예민한 애들이 있고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늘 뭔가 걱정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는 애들은 우리 애는 좀 소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분위기 안에서 몸이 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도대체 뭐를 우리한테 표현을 안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도대체 엄마랑 아빠는 뭘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안 해줬을까, 우리한테. 어쩌면 미안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일 다녀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도 외로웠을 수 있고, 아빠도 뭔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도 표현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아까 우리 뭐 그런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냐 하면 이걸 유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사람이 너무 단정이 돼버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지 좀 볼게요. 부모 세대가 엄청 고생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DNA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을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쉽게 한다든지 릴렉스가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기억 자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예민한 거, 그다음에 긴장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최근의 연구들이라서 사실 그 레이첼 예후다라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3세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손주 2대, 3대 세대에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관련된 유전자 변형, 메틸화 패턴이 발견됐고요. 이거는 한국인 대상 메틸화 연구도 최근에 좀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 이민 경험 같은 역사적 스트레스 후손 그런 요인들이 후손들의 스트레스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아시아인들한테서 뭐가 발견되냐면 아까 우울증에 대해서 누가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셨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좀 더 우울한 사람 어떡하냐, 기질이.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동아시아인들한테 세로토닌이 이렇게 우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세로토닌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저희가 기분이 좀 좋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우리가 좀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잠깐 좋았다 금방 안 좋아져요. 그게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0개의 뉴로트랜스미터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뭐 엔돌핀, 뭐 도파민, 뭐 해가지고 유명한 친구들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화학적인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감정이나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속 유전학 연구 그림인데요. 뭐 너무 자세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맨 왼쪽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할머니가 홀로코스트 때 트라우마 익스포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몸 안에 여자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아이 안에 난소가 있어요. 근데 그 난소 안에 난자가 아기가 4개월 정도, 태아가 4개월 정도 되면 완성된 상태로 난소 안에 난자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머니가 혼자 어려움을 겪지만 할머니가 임신한 내 엄마의 뱃속에 있는 난소 안에 난자의 형태로 나와 내 형제 자매들이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아까 메틸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엇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예, 트라우마가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정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파터널 트라우마 점셀 익스포저도 이게 정자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2000년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 결국 뭐를 보게 되냐면 1세대에는 직접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왜 힘든지를 알아요. 내가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예를 들게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약주를 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엔 노래를 부르다 나중엔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늘 희한했어요. 왜 저럴까? 기분 좋으려고 마셨으면 끝까지 기분이 좋던지, 왜 울고 나중에는 화를 낼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듣는다면서.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4~5살에 신발이 없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소년이 겨울에 신발이 없이 피난을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아빠의 얘기를 들어요. 언어도 통하니까. 아, 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아, 되게 힘드셨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심리학 공부할 때까지도 이해 못했던 것 같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 트라우마 환자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아니라 트라우마 환자다라고 이제 병명을 바꾼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런 패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세대예요.
저희 자녀들은 저희 아버지가 일찍 저 아이들을 태어나기 전에 술을 끊으셨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한국어를 약간은 알아듣지만 그렇게 무슨 깊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저희 아이들도 약간 예민한 게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서부터 심리치료 시키던지 아니면 운동을 하던지 어떻게든 감정 조절을 하는 거에 신경을 써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게 취약하다는 것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직 트라우마를 경험해보지 않은 3세대에서도 코티솔이라고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그 수치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좀 낮은 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달될 수도 있다. 그게 100%늘 그렇고 뭐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사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약간 실제 연구가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정리하면, 레이첼 예후다의 홀로코스트 연구가 있었고, 스트레스 유전자 변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메틸화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인도 그런 뭐 결과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레벨이기 때문에 2000, 뭐, 10몇 년 전까지는 이런 연구를 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유전자는 그대로 있지만 반응을 하는 스위치는 변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세대 간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 약간 아주 살짝 더 남들보다는 더 예민하고 불안을 느끼는 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중간 세대잖아요. 제가 사실은 슬라이드를 싹 다 바꿨던, 싹 다 바꿨던 이유 자체가 제가 보니까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 40대, 50대, 60대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세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이 중간 세대가 뭐를 하냐면 미국에 오면서 언어가 아까 제가 굉장히 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언어를 어른같이 못하니까 부모님의 통역이나 그런 대리 업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게 돼요. 막 중학생인데 전화해서 유틸리티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이사 왔으니까 물 연결해줘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 헬스 인슈런스에 뭐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뭐 해줘. 그걸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서도 대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희생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었던 어떤 중국인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그런 얘기 썼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 피해 대가를 자기가 올 A 성적표로 이렇게 바꿔서 바꿔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또 순종하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막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집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되고 밥상머리에서는 젓가락질을 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순종을 하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은 하는데 내가 또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돼요. 그리고 문화적인 중재자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국 문화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유지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복잡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민자 부모의 트라우마 노출과 양육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상태에서는 경계심이 과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니면은 뭐, 낯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뭐 말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경계를, 날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뭐, 과잉 보호를 해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데 신기한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문화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써야 되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자녀한테 막 의지를 하면서 자녀가 양육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역할이 전도된다 그러죠.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컨트롤이 심하게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런 양육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양극단을 펜들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민 세대별로 조금 살짝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세대별 이민 적응 여정을 보면 이런 게 보이죠? 자, 1세대는 무조건 생존이에요. 생존해야 돼요.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헌신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365일. 제가 사실 이 생각하면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클라이언트들 중에 그런 스몰 비즈니스, especially 뭐 그런 세탁소 이런 거 하신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1년 365일 뭐 10년, 15년, 25년, 35년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룻밤도 집 밖에 나가서 자고 오질 못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생존과 정착을 이뤄냅니다. 그랬더니 이 세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부모님이 보기엔 영어도 잘하고 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영어도 하고 나도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는 이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민자의 자녀인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부모 밑에서 자라는 집안에서는 한국 밥상머리 예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한국적으로 하지만 김치 먹고 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또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정체성이 좀 혼란이 오고 이질감이 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민 3세대, 4세대가 되어야 확실하게 내가 이민을 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되었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려운 건 뭐냐면 뭔가 희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 조부모님의 문화는 어떤 거지? 라는 호기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3세대는 좀 달라요. 2세가 느끼는 것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걸린다고 보셔야죠. 자, 그런데 이 동양의 의사소통 방식을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 소통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될 텐데, 동양의 소통 방식은 침묵이나 조화를 선호하거든요. 강한 반응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배우가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걸 전달할 때 자기도 담담하게 하고, 자기 딸도 담담하게 듣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둘 다 그렇게 담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울지 않아요. 그게 동양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감정을 제대로 그 후에도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대로 조화롭게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 감정 일기라도 쓰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누르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신체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문화적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 패턴 자체가 계속해서 좀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민자 자녀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집안에 대해서. 분명히 아빠랑 엄마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우리 집에 그 고모는 도대체 왜 혼자 사는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뭐 아니면은 뭐 몰라요, 그냥.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근데 그것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세련됐다고 할지 아니면 그게 뭔가 더 조화롭다고 할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우리 가족을 한번 볼게요. 혹시라도 좀 과도한 예민이나 불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격렬하게 감정이 좀 폭발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분노나 슬픔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반응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면 약간은 우리 가족도 그런 트라우마의 잔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아까도 제가 샌드위치 세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는 내가 부모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뭔가 세대 간 감정적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한국 문화를 조금은 관심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그런 3세 아이들과 또 부모님이라는 1세 간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걸 다리를 맞아야 되고요. 또 자녀 양육의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했던 것 중에 다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오고 그리고 사실은
책임감이 양쪽으로 오는 거죠.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편찮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오니까 책임감이 과중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요즘에 또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잃은 것처럼 그 중간에서 이제 끼어드는 그러한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할지 아는 것이 40대, 50대, 뭐 60대 이런 저희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너무 슬라이드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넣진 못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감정적 고통을 느끼면 몸도 그거를 느끼지 그냥 몸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어요. 감정과 몸이 따로 돌지 않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낀 세대로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심정이 어쩔 땐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 자체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감정이 복잡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를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깊이 사랑하는데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깊이 사랑하는데 그 책임감이 좀 버거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내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구나.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박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보호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엄마 이번 주에는 요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얼터너티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내 몸을 더 이상 막 그렇게 아까 그 최선이란 말 나왔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다그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휴식을 주는 거를 일부러 스케줄에다 넣으라고 저는 그렇게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팅을 잡잖아요. 하루에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진 오늘 하루에 뭐 미팅이 7개, 8개야. 그러면 네 개 쓸 시간에 대해서 넣으세요. 넣어 놓으세요. 어딘가에. 예. 내가 이런 감정을 오히려 건강하게 다루면요. 사실 부모님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폭발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는 어쩔 거냐는 거죠.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고 나랑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1번, 사실 내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정서적 반응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좀 세이프해져야 돼요. 아까 뭐 대화 이런 얘기 했는데 세이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 나왔을 때 너무 리액션이 크지 않으면 돼요.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문을 쾅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큰 리액션이 아니면 안전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일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 최근에 힘들었는데 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엄마는 나가서 그 짐에 가서 한 30분 정도 뛰고 올 생각이야. 너 같이 갈래? 뭐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해소하는지 아니면 나는 요즘에 우리 회사에 EAP가 있더라. 그거 그냥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테라피가 있대. 나 가보려고 그래. 라든지. 이렇게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면 애들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최근에 저희 딸의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 아이가 올해 안에 자살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테라피스트로 일한 지 오래됐지만 처음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가까이서는.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완전히 그런 책임감을 안 느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로 정말,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사랑으로 시작하려는 변화라는 거는 당신이 정말 정말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테라피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한테 무슨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보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저 뒷모습. 저 이거 아주 엄마들이 너무 공감하실 텐데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서 컴퓨터를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 자녀인데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은 왜 이러는 거죠? 이거? 얘 왜 이러는 걸까요? 게을러서? 그래서 보다가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참다가. 안 참은 건 아니에요. 나도 엄청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게임하는 아이를 보면서 쌓이는 답답함이 있으니까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이제 충돌을, 왜, 금민이는 네, 공부 안 됐어? 왜? 네, 잠시만요. 계속 진행할까요?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게임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막 답답해요.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인내심으로 버티다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감정을 참고 넘어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쌓인 답답함이 한계에 달해서 결국 폭발을 하는데 폭발했을 때 나도 나한테 놀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 지를 수 있다고? 그러면서 평소와 다른 내 모습에 나도 당황하는데 아이는 생존 전략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생존 전략으로 애들이 나오는지. 자,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뭐 한국 속담 있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분명히 게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오히려 싸우려고 드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자, 얘가 과도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더 폭발해서 더 싸워요. 더 반항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막 저항하고 대립해서 싸우고요. 막 자기 감정이 더 조절이 안 돼요. 나보다 화를 더 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니면 갈등을 회피하려고 자꾸 나가래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자꾸 물리적으로 자리에 벗어나려고 하고 아니면 엄마나 아빠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아무튼 계속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숨기고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거짓말도 해요. 이런 경우의 거짓말은 아까 그 플라이 경우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서 엄마를 속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얼어붙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확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서 대답을 못해요. 엄마 계속 다그칩니다.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대답을 못해요. 막 눈물만 흘리고 반응을 아예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막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제 얼어붙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 달래려고 드는, 그러니까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드는 애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엄마, 내가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뭐 설거지 해줄게 라든지 뭔가 아무튼 기분을 살피면서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튼 감정을 이렇게 숨기려고 들고 자기 감정은 숨기고 막 달래려고 드는 이렇게 네 가지 반응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봤을 땐 그런데 그럼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터졌을 때, 빵 터졌을 때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얘는 혼란이 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이때까지 엄마가 참았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몸이 바짝 긴장하면서 두려워져요. 또 언제 터지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저렇게 고생한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면서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러는 거야? 저렇게 감정을 저렇게 조절이 못해? 아니면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래 엄마 아빠는 절대 이해 못하니까 그냥 거리를 두자. 그게 안전해.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늘 불안해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황당해요. 왜냐하면 니네가 잘못한 걸 나는 지적했는데 니네가 왜 이러는 거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도 혹은 아이들도 신경계가 오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만큼 화를 내고 있는지를 둘 다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런 신경계가 오작동될 때를 비디오로 찍는단 말이에요. 왜 비디오로 찍어요?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인데 본인이 모를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인지를 못해요. 내가 심지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 신경계가 생존을 위한 자동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부모도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한테 똑같은 생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존 반응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아이한테 뭐라고 하니까 아이가 나한테 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힘들어. 아니면 문을 쾅 닫고 나오면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어떤 엄마는 싸해집니다. 말없이 침묵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막 달래요. 갈등을 피하려고 그래, 그래, 그래. 너 더 해, 더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경계의 자동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감정을 조절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자, 뭐, 아이한테 따뜻하게 다가가려면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아직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건네기 전에 내 감정이 일단 조절이 되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막 그렇게 뭔가 감정이 막 실린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비언어적인 나의 언어들이, 비언어적인 나의 그런 몸짓이나 나의 눈빛이 편안해져야지 아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를 확립해야 됩니다. 서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안전이 확보되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 그래. 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 내가 뭐 도와줄까? 그리고 실제로 나도 지금 너무 흥분해서 나도 좀 진정해야 돼. 그리고 너는 네 인생 선택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엄마는 믿는다. 아니면 아이가 막 흥분해 있는 상태면 엄마도 숨 크게 쉬거든. 너도 좀 숨 좀 쉬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고 나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국 애가 게임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아니면 아이가 무기력하게 있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애를 볼 때 부모님들은 내가 힘든 거예요. 애도 힘들지만 저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나 무의식적인 두려움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볼게요. 부모 세대에는 어떤 트라우마 기억이 있냐면 놀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망해요. 가난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고생했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자,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얘네들이 나처럼 고생하면 어떡해? 아니면 뭐 우리 다른 가족들처럼 힘들면 어떡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살아? 그리고 너가 미래가 준비가 안 되면 난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부모하고 자녀가 되게 가치관이 충돌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뭐를 위해서 산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성취해야 되는 걸로 살아요. 그런데 자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나는 그 시간도 가져야 되라고 얘기하니까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 자녀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볼 때 조금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행동을 통제해서 이걸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두려운 것 때문에 내가 리액션이 좀 큰가? 내 리액션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집이 안전해져야지 아이가 일단은 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수 있도록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결국 감정적인 패턴은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집에 있는 그런 패턴들이 뭐 우리 부모와 나 뭐 이런 그런 행동으로서도 많이 아까 뭐 유전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고도 많이 mirror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생각나시면 좀 써보시면 좋겠고요. 로리 선생님은 무슨 집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을까요? 음, 글쎄요. 저는 침묵의 식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시고 저녁 늦게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편하게 밥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밥 먹고 쉬는 그런 침묵의 식탁이 패런이 반복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로리 선생님처럼 한번 우리 집에는 내 집,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지금 그 원가정에 있었던 어떤 패턴이 있고 지금 우리 집은 어떤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그 nervous system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내 유전자의 그러니까 발현이라는 게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가족 내에 또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대로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박사님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서적 환경이에요. 여기서 환경은 집 코드가 아니에요. Five bedroom home 이런 게 아니고 정서적 환경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부자로 키워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정서적인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를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까 역할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부모님이 뭘 배우면 자녀한테 전해진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이나 가난 속에서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얼어붙었으니까. 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부모 세대는 이민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뭔가 해야 되고 침묵과 희생으로 가족을 보호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 세대는 감정 표현 자체가 집에 너무 scarce했으니까, 감정 표현 자체를 별로 보지 못했으니까, 얘는 사실 그런 시대에서 그런 흐름에서 크고 있는데, 뭔가 내가 표현이 잘 안 되는, 아까 뭐 그 감정 표현할 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그런 살아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힘을 뺏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전이가 되는 거, 역할전이 되는 것도 잠깐 볼게요. 엄마가 많이 참는 경우에 딸이 대신 싸우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전이 돼요. 엄마가 감정 억압하면 제가 감정 어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억압된 감정이 엄마 몸에도 남아있고 그게 딸한테도 전이가 되면서 딸이 대신 싸워줍니다. 그래서 아빠가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끙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히려 누가 화를 내냐면 아들이 화를 내요. 그럼 황당하죠. 네가 왜 화를 내? 근데 그 아빠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표출은 아들한테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좀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해서 역할과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냥 계속 그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좀 패턴을 인식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식을 할 때 인식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아는 순간 우리 대뇌 피질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패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neurological pathway, 어떤 신경학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뉴런들이 가는 길. 근데 일단 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똑같은 패턴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때까지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OX 체크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답 맞추려는 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체크 포인트 1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릴 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O는 한번 다 그 이모지콘 눌러주시면 제가 금방 볼 것 같아요. 다들 아니다고 예, 하고 있는. 맞아요. 네, 어릴 예. 때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 부모님 세대의 감정 표현, 개인의 성격 문제다, 아니다. 맞을까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트라우마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는 방에만 있어요. 게으름이 원인일 때가 가장 많다. 참일까요? 아닐까요?
막 X 4개 나오고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저는 오늘 강의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방에 있는 것은 물론 게으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게으름만인 원인이 아니라 너무 세상이 불안해요.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오는 게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불안, 걱정, 긴장감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 OX. 맞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다 우수한 학생들이셔가지고. 자, 그 다음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 핵심은 감정과 몸의 반응이다. 사건 자체보다 감정과 몸의 반응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빅 O입니다. 네. 그 다음 체크포인트 넘어갈게요. 6. 자, 감정은 말보다도 가족의 분위기나 행동, non-verbal, 그러니까 말이 아닌 그런 것들로 더 많이 전염된다. 맞습니다.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DM의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가 기능이 조절되는 것이다. 후손 유전은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스트레스는 다음 세대의 신경계에 영향을 조금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 다음 부모님의 감정 방식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다? 맞습니다. 세대 간 트라우마는 어느 누구도 잘못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물리된 어떤 학습적 방식이고 어떤 뉴럴러지컬 패턴이에요. 예. 끊으면 됩니다. 끊으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 네. 거냐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대 간 갈등은 사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고요. 감정과 긴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말 없이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패턴은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게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해졌으니까. 부모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차린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알아차린 우리가.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은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끼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할 도리가 있으면 피해보겠지만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툰 문화 속에서 우리 성장했고 그런데 적절한 감정 표현으로 새롭게 이제 관계를 우리가 맺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부터 할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나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앨리스트 감정은 인정하자고요. 예전에 저 그거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화났니? 그러면 아니야. 화 안 났어. 절대 화 안 났어. 화 났잖아요. 인정은 하자고요. 예. 기분이 좋진 않네라고 인정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완벽해야 돼요? 엄마도 실수하죠. 예. 20살 넘은 딸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한번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따질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쫙 쏟아붓더라고요. 엄마가 이랬잖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안 했고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네. I acknowledge. 나 그냥 했네. 내가 진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안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권해요. 사실 내가 만약에 트라우마가 많다면. 예. 아까도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직 다 못 갔어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시간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의 시간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 안 해줘요. 예. 자, 그리고 아이한테는 애가 뭔가 감정을 얘기할 때 내 리액션이 크면 애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아, 뭐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애가 뭔가 얘기를 하면 엄마가 생각해 볼 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터져 나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서툴러도 그래도 대화를 시도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표현을 안 하는 게 아까도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감정을 표현하자고 하면 또 터지거든요. 터지는 건 신경계가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억누르면 쌓여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폭발은 사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정 폭발하면 또 관계가 손상되니까
표현이라는 것과 폭발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컨트롤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나를 레귤레이트 할 수 있으면 폭발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얘기하는데 레귤레이션이 아예 안 되고 내가 조절이 안 되면 그거는 통제가 상실된 상태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부모의, 특히 부모님은 firm and kind. You can be very firm. 아주 내가 정확한 경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 조절을 제가 정말 이 중요성을 더 이상, 더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감정 조절이 곧 관계 조절이고요. 부모의 조절 능력이 자녀의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 몸이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자기를 컨트롤하고 그걸 해줘야 본인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정말 꼭 쉐어하고 싶었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다 비슷한 고민합니다. 그리고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힘드신데 정말 내일 일 가셔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바꾸는 첫 세대가 되면 돼요. 그리고 아까 here and now 얘기 나왔는데 그냥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화를 냈다. 괜찮아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요. 저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작심삼일 얘기하거든요. 좀 나이스하게 하려고 3일 하다 터지고 나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아니요. 그날부터 또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선생님도 운동하라 그랬고 하니까, 그래, 운동도 하고 내가 조절도 해보자. 한 일주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쉬고 다시 하면 됩니다. 항상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시간이 막 오바됐을까 봐 약간 불안하면서 지금 어떻게 근데 됐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희가 진짜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한 두 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 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제가 너무 노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저기 질문하신 분들도 이 슬라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녹음하고 같이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강한 감정 표현, 그죠? 이 패턴을 바꾸는 첫 세대.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가 돼갖고 같이 첫 발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훌륭한 강의였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이렇게 코멘트도 올라왔는데 정말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다시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거, 몇 번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막 너무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사실 일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너무 따뜻하게 전해지고, 우리 박사님의 이 슬라이드가 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주신 그 마음에 정말 큰 박수를 제가 한번 다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그냥 언뮤트 하시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 리코딩을 스탑할까요? 네네네. 괜찮으신 분? 렉터링은 지금 스탑하겠습니다.